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오늘 직접 전국 50개 병원을 찾아가 병원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려 7,800여 명인데 정부는 과거처럼 구제해주는 일은 없을 거다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의 조치부터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대병원 등 빅5를 포함한 병원 50곳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 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불가역적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 평일인 오늘 이탈자가 출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7,800여 명이 확인 대상인데 오늘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바로 면허 정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처분 통지를 먼저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빠르면 몇 주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도중에 절차를 멈춰달라거나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면 해를 넘기는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인데 정지 처분이 3번 쌓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고발 등 사법 조치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 이에 따른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행정 여건과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7,000명 넘는 전공의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처분의 우선순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공의 단체 관계자나 각 병원 전공의 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 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선배격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에는 정부랑 크게 아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의협 집회에 동원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자정까지 전국 의대 40곳은 정원을 몇 명까지 늘릴 건지 정부에 내야 합니다. 지난해 의대들이 요청한 게 최소 2,1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대생들 또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학교들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오늘 자정까지 증원 신청을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재신청은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의대 40곳은 최소 2,151명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수요조사 때와 비교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부 대학 총장은 현재의 2배 정도로 증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을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굉장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하고 정부가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에 증원을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이곳 대학들 상당수가 증원 신청을 낼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상국립대, 충북대 등도 100명 넘게 증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얼마나 할지는 결정을 아직 하긴 아니라서요. 연세대 윤동섭 총장도 저녁 늦게까지 논의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는 건 교내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변함이 없다. 아마 본부와 입장이 같지는 않지 않을까. 일부 의대 학장과 의대 교수 비대위는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대학 총장에 증원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잇따라 휴학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제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도 3주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환자들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오늘 병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에서 오늘 오후 상태가 나빠진 폐암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한 채 다른 병원에 갔고요. 낙상 환자가 당장 검사를 받지 못해 헤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걸 하라고 해서. 그런데 다른 거 따라온다잖아. 지금도 아까 어디도 못하지, 어? 네가 발표가 서 있는데 다른 건 타고 아예 저 다른 응급실 가라는 아이고 어떻게 당장 죽은 환자를 가라는 저 죽으러 가라는 얘기 아니시고 오늘 응급실 가라는 어디 응급실 가라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우 뇌출혈 등의 중증 질환을 진료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뇌출혈까지 진료할 수 없다고 하니 참 걱정인데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탈 전공의는 9,000명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이른바 빅5 병원 관계자들은 JTBC에 전공의가 돌아올 기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규 인턴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윤동섭 연대 총장은 세브란스 병원 인턴 정원이 150명 정도인데 지난 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3명 정도라며 현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임의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었는데 이들까지 나가면 환자들 피해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상급 종합병원의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중이 40% 정도, 전임의 비중이 15% 안팎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60% 가까이 되는데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도 병원과 계약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전임의 절반 정도가 계약을 안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도 재계약률이 낮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환자 수술이 더 줄어들고 외래 진료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응급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때 옮겨질 수 있도록 긴급 상황실을 열었는데요. 광역 단위의 병원들끼리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셈입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경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고인물 공천이다, 구정물 공천이다 비난을 주고받았고 1대1 TV 토론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진 교체 비율이 낮은 국민의힘 공천이 고인물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은 구정물 공천이라 직격한 데 대해 답한 겁니다. 자기한테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상대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대낮에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힌 정우택 후보도 공천했더군요.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이 제안했던 1대1 TV 토론에 이 대표가 거절의 뜻을 밝히자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 대표 간의 토론이지 대통령 간의 토론은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총선까지 앞으로 37일, 양당 대표의 신경전은 더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두 당 지지율이 16.5%포인트나 벌어진 걸로 조사됐는데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 2024의 유정화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에서 29일에 조사해 오늘 발표한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9.1%, 국민의힘은 46.7%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한 결과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건 1년 만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31.5%, 국민의힘은 48%로 나타났습니다. 16.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앞선 건데 일주일 전 조사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오차범위 밖에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 추이도 비슷했습니다. 역시 서울만 떼어서 보면 2월 넷째 주 7%포인트 차였던 양당 지지율은 다섯째 주 27일에서 29일 조사 결과 17%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높았습니다. 같은 주 민주당은 33%, 국민의힘은 40%였는데 서울 지역에선 유독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한국갤럽 기준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떨어진 건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서울에서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벌어지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여러 곳에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발생했고요. 또 조국 혁신당 등의 창당에 의해서 여론조사에서 핵심 지지자 중 관망 자세로 돌아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JTBC 유정화입니다. 어제 창당대회를 마친 조국 혁신당 대표는 현충원을 방문했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광주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창당 대회를 마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늘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 조국 혁신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썼습니다. 참배 뒤 조 대표는 조만간 당내에 총선 관련 기구를 만든 뒤 출마 여부를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의미하는 트루블루를 당 색깔로 정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적극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신당 중 가장 높은 9%, 특히 호남에선 14%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회동 때문에 발표를 미뤘던 광주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광주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는 좀 더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동탄 호수공원을 찾아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탄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의 한복판에서 화성과 동탄의 이야기가 치열하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경기 용인 갑의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과 함께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 공동전선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황제복 SPC 대표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수사관에게 접대할 땐 황 대표의 법인카드가 쓰였고 황 대표가 직접 술을 많이 먹이라고 지시까지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제복 SPC 대표가 백모 전무를 통해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때는 2022년 말쯤입니다. 당시 김 수사관은 허영인 SPC 회장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접대 등 뇌물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과 수사하고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 안 하시나요? 심사 속 한마디 해주시죠.
앞서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을 구속한 검찰은 황 대표가 깊숙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접대와 선물 등이 황 대표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겁니다. 특히 백 전무가 김 수사관을 만날 땐 황 대표가 술을 많이 먹이라는 취지로 지시한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또 황 대표가 김 수사관에게 직접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잡았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빼낸 수사 정보에 회장실 압수수색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허 회장에게도 이 과정이 보고됐을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황 대표에게는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게 학교 현장인데 특히 지역은 이러다 곧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학교 교문엔 출입금지 팻말이 붙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뛰어놀던 교정은 올해 손을 안 보아 을씨년스럽습니다. 지난 2019년 폐교한 경북 의성 한 고등학교 모습입니다. 의성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입니다. 1999년 65개던 이 지역 학교는 지난해 33개만 남았습니다. 국민학교 그 운동회 아마 1000명 됐어. 그랬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사람이 떠나고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집니다. 오늘 입학식이 열린 이 지역 한 고등학교. 여느 해와 같은가 싶다가도 뭔가 다릅니다. 입학생들 사이 피부색도 생김새도 좀 다른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모두 태국 국적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 신입생 55명 가운데 8명이 태국 아이들입니다. 태씨라는 성과 한국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때 전교생 1000명이 넘던 이 학교도 이제 143명이 다닙니다. 매년 학급 정원 채우기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무난히 넘겼습니다. 이 친구들은 발로 뭐를 지시를 하거나 발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이것도 싸우자는 얘기야. 고등학교 유학생을 받는 전국 첫 실험. 학교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울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경북 8개 학교에 외국인 신입생 48명이 2주 전 한국에 왔습니다. 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전통 체험을 하며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อยากเป็นนักแปลภาษาค่ะในสายงานของโรง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먹고 자고 지내는 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해결합니다. 사람 모자란 기업들도 적극 돕습니다. 한 30명이 필요하면 10명뿐이 안 됩니다, 충원이. 다만 지금으로선 졸업 뒤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가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스쿨존에선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도 안 되지만 알면서도 하는 불법 주정차 여전합니다. 새학기 단속 현장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여기다 대지 마시고. 안 되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코앞. 아이들 건너는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차도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두고 사라진 운전자는 1시간 넘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통학로를 막고 서 있는 차들 때문에 애들이 빙빙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오는 차에 치일까 봐 조마조마한 적도 좀 있었거든요. 차량을 피해갖고 이동 중인 차량이 그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지구가 가까운 학교 학생들은 오토바이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입니다. 당연히 차를 잠시도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바로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이 차량 번호가 뒤에 붙어 있어서 단속도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올라와갖고 제가 치일 뻔했는데 친구가 살려줬죠. 2021년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서울에서만 13만 5천 건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 학원 버스나 학부모 차량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통학거리가 멀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5분까지는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린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테슬라로 전기차 사업하죠. 스페이스X라는 회사로 우주선 만들고요. 트위터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꾸고 소셜미디어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 머스크가 요즘 남 잘 되는 모습에 배 아파한다는 말이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사업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챗GPT 만든 이 오픈 AI라는 회사죠. 사실 머스크는 이 회사에 돈 대주던 투자자, 큰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방향을 놓고 의견이 달라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6년 전에 오픈 AI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손 뗀 회사가 요즘 이보다 더 잘 나갈 수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은 가히 열풍 수준이라 할 수 있죠. 머스크가 배 아파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머스크는 최근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자신과 함께 창립할 때만 해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백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와 이 회사의 CEO인 샘 알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다는 당초 설립 목적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부당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Say you funded an organization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Instead, they became a lumber company and chopped down the forest and sold it for money. 이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며 설립 당시 자신이 투자했던 500억 원을 당장 돌려주고 오픈 AI 기술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픈 AI와 MS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픈 AI는 MS의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이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오픈 AI를 나간 것을 후회해 홧김에 죄송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작 부당이익을 취해 궁지에 몰린 건 머스크 본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받은 74조 원의 스톡옵션이 문제가 됐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던 테슬라 이사회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당시 테슬라 주식 단 9주를 보유했던 소액주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머스크는 1심에서 패했습니다. 당장 74조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8조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소액주주를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테슬라 이사회에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74조 원의 회사 돈을 아껴줬으니 그에 합당한 법률 수수료를 달라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에 피해만 준 범죄자들이라고 격분했지만 과연 법원도 같은 생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거품 경제 때보다 높은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폭죽이 터지고 박수가 쏟아집니다. 개장과 함께 일본 증시가 또다시 날아오르며 역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겁니다. 오랜 경기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 시민들의 표정은 한껏 밝아졌습니다. やはりバブルとまでは言わないんですけど、やはり株価と連動して自分たちが裕福とかちょっと感じられる空気感になってくれればいいと思いますけどね.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30년 탈출을 공개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マーケット関係者を含めてポジティブな評価があるということは大変心強く思っております. 새 기록을 쓴 건 일본만이 아닙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19,305.31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한국 증시를 뛰어넘었습니다. 대만과 일본 증시의 강세 뒤엔 AI 열풍이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강국인 일본과 세계적인 반도체 수탁 회사인 TSMC를 품은 대만 증시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쏙 빠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만 안주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AI 칩 경쟁에서 뒤처진 겁니다. 문제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일찌감치 반도체 동맹을 띄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금과 대만 TSMC의 기술을 결합해 일본 구마모토현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이 경제 안보를 앞세워 세계적인 반도체 랠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여성은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생후 5개월 쌍둥이와 남편까지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또 15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نايمين والله فجأة على الساعة 11:30 حسيت أنا حالي برميل مي طايح أنا ولادي جنبي بقول أولادي يوم هاجوا الشباب قالوا لا سامعين قلت له سامعك طب دوروا لي على أولادي طلعوني قالوا لا تخاف ولو أبوهم مات ليش يا كيف بروح ايش بدي اعيش انا كيف بدي اعيش حياتي اصلا كيف بدي اعيش حياتي اصلا ويعني احكي لك من 50 ل 60% منهم ما بنلحقهم، ما بنلحق يعني نتعامل معهم بالشكل المناسب، لانه برضه بنرجع لقصه فش الشيء المناسب نعطيهم اياه، فش الغذاء المناسب، اكثر شيء بنقدر نعطيهم اياه المحلول الملحي او المحلول السكري. إعادة الطاقة، يجوا الطاقة اللي راحوا على الجنوب بسبب الحرب بيرجعوا، هاي رسالتنا للعالم كله، يحاولوا على إرجاعهم. 대만의 최전방 진먼다오 해역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입니다. 최근 여기서 중국 어민 2명이 대만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다 숨졌는데 이 일을 계기로 양측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진 현장을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중국 샤먼 앞바다에 있는 섬, 배를 타고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곳은 진먼다오입니다. 대만의 청천백일 만지 홍기가 꽂혀 있지만 본섬과는 200km 넘게 떨어진 대륙 코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중국 국공대전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 구석구석엔 슬픈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我们家的房子都怕的碰都掉下来，不能做工啊，不能赚钱啊，都跑到台湾去啊。 울릉도 2배 정도 크기의 작은 섬이지만 요새를 곳곳에 심어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1958년부터 무려 21년 동안 서로를 향해 포격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진먼다오 곳곳엔 이렇게 지하에 군사시설들이 숨어 있는데요. 중국 대륙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0여 개에 달하는 땅굴은 배가 섬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대하게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사장이 관광객을 반겨야 할 해변에도 갈등의 흔적이 서려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가장 가까운 해변에 와봤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중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당시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구닝터우에는 거대한 탑이 세워졌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가득 채우면 25km 거리까지 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송탑에는 1970년대 중화권 최고 인기를 누렸던 가수 덕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흘러나옵니다. 亲爱的大陆同胞们，你们好，我是邓丽君。我也希望在大陆的同胞也可以跟我们享受到一样的民主跟自由。 진먼다오에는 1992년 계엄령이 해제되고 2001년 대륙과 제한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소삼통 정책이 시행되면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먼다오 앞바다에서 중국 어민들이 숨지자
중국이 대만 유람선을 무단으로 검문하고 대만이 설정한 금지 제한 수역을 넘나들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중국이 대만에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만 진먼다오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23년 전 오늘 서울 홍제동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시민 7명의 목숨을 구하고 순직한 소방관 6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안에 있다는 말에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큰 안타까움을 샀는데 이 6명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 오늘부터 그 거리를 소방 영웅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 안, 다세대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들, 열기도 다 못 막아주는 검은 방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순간 상황이 더 급박해집니다.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잔해에 깔렸던 소방관이 신음을 흘리며 들려 나옵니다. 몇 명 있는 거야? 엄청 있어요 지금. 미치겠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망치로는 벽을 깨고 길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매몰된 소방관 6명이 숨졌습니다.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입니다. 불을 낸 30대 남성은 징역 5년을 살고 나왔지만 유가족과 동료들은 지난 23년 내내 이날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죽은 뒤에 영웅을 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희생이 있을 때마다 인력 상황과 장비, 처우 등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더 속상했습니다. 기억하고 바꾸자는 목소리가 모여 오늘 화재 현장 인근 거리가 소방 영웅길로 지정됐습니다. 개인 탈출 장비와 면책, 헬멧 등 최신 장비 보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숨진 소방관을 기리는 길이 생긴 건 처음입니다. 소방관들과 유가족은 이 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웅담을 제공하는 용도로 평생을 좁은 우리에서 사육돼온 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곰 사육, 법이 바뀌며 이제 2년 뒤부터는 전면 금지되는데요. 그러면서 곰답게 겨울잠을 자게 된 곰들을 최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탱크에서 곰 라미가 엉덩이를 내밉니다. 겨울잠을 자다가 잠깐 볼일을 보는 겁니다. 7년 만에 겨울잠입니다. 라미는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던 곰이었습니다. 팔아 넘겨지려던 라미와 동료곰 12마리를 활동가들이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처음으로 다시 겨울잠에 들었습니다. 겨울잠 준비는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활동가들이 미리 영양을 보충해줬고 겨울잠에 들 시기가 되자 먹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곰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뭔가 둥지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 걸 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곰탱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고. 탱이를 만들 수 있게 볏짚도 충분히 넣어주고 했습니다. 잠을 자기 시작하면 주로 CCTV로 곰을 살핍니다. 동면 중인데 괜히 큰 자극을 주어서 뭔가 깨우면 곰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 하니까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자 살기 찾아왔습니다. 잠깐씩 일어난 곰들은 기지개를 펴고 목을 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곰들을 직접 살피러 갑니다. 소리가 날까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자주 깨는 곰에겐 사료도 줍니다. 안쪽에 있나 봐. 저번엔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 제가 서 있는 이곳 위쪽에서는 곰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 눈이 녹고 봄이 되면 곰들은 이곳 방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야생동물들이 다 동물은 동물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웅담을 내주기 위해 길러지는 사육곰은 여전히 전국에 300마리가 넘습니다. 곰 사육은 2026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아주 중요한 슈퍼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때마침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까지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주리와 미시간, 아이다호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미주리에선 득표율이 100%였습니다. 여세를 몰아 오는 5일 콜로라도와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에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게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여전히 중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When 70% of Americans say they don't want Donald Trump or Joe Biden, yes, I'm going to keep on fighting. 수도인 워싱턴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뒀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날 한 건 이상의 선고가 있을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슈퍼 화요일 직전인 만큼 3년 전 의회 폭동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간 변론 과정으로 볼 때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트럼프는 이날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논란들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se are not legitimate indictments. These are crooked Joe Biden indictments of me, his political opponent. It's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of all time. 실제로 사법 리스크를 하나둘 털어내게 되면 슈퍼 화요일을 거치며 트럼프의 돌풍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JTBC가 공동 주관하는 중앙일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특별대담이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른바 중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이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조치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위협을 줄일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진전을 이루는 데에는 분명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위협을 감소하고 더 나아가 완전한 위협 제거의 길로 접어들어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강대강 대치보다는 원숙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혈맹인 한미는 일본과 함께 북중러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평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었던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인데 돌풍의 이유는 뭔지 조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영화 파묘는 3일절 연휴 사흘 동안 2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편과 서울의 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오컬트 장르는 무섭고 괴이해서 마니아만 보는 영화라 흥행은 어렵다는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비수기로 통하는 2, 3월의 극장가의 오랜 공식도 흔들었습니다. 주 관객층은 20대, 30대가 형성하면서도 묘자리, 이장, 풍수지리, 무속신앙 등이 주요 소재로 쓰이면서 오히려 50대 이상의 발걸음도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봐서 보게 됐다고, 나도 보게 됐다고.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는 항일 메시지도 관객층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 차량 번호판에 숨겨놓은 감독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트리비아라고 그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그런 메타포들을 좀 찾아내는 재미.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영화를 정파적으로 봐야 하냐는 논란이 이어진 것도 파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남자 수영부가 성폭력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선배 4명이 후배 3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때렸다는 의혹인데 피해 학생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글터뷰 이상엽 기자입니다.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고 자기 앞에 있는 성기를 보여주고 어떻게 생겼냐. 옆으로 누우라고 하고 옆으로 해서 성행위를 하고. 지난해 5월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한 전국대회입니다. 남자 중등부 계영 400m 결승, 승부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번 레인에 오른 세 번째 주자 A군이 돌진합니다. 3번 주자 선수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영을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군 팀은 단숨에 2위에서 1위로 올라섭니다. 같은 해 지역대회 배영 50m 결승입니다. 4번 레인의 B군이 단 한 번도 틈을 주지 않고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이번엔 소년체전 접영 100m 결승, 관중석에서 6번 레인의 C군을 응원합니다. 아빠 화이팅! 화이팅! 먼저 오빠 더 빨라! C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위로 들어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남학생 3명 모두 올해 대구체구 입학을 앞뒀습니다. 목표는 고등부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입니다. 지난달 대구최고 수영부가 한 달간 전지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들은 전지훈련 중 2학년 3명, 3학년 1명 등 남자 선배 4명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학년 애들 한 명씩 잡아가지고 눕혀 엉덩이를 벌려가지고 항문을 보이기 전에 여기 가까이 해가지고 성행위를 흉내내야 했고 제 머리 잡고 막 자기 성기는 보면 갖다 대고 그러고 다시 가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막 이상한 고양이자 지키고 강제추행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저희한테 막 얼굴에 막 자기 성기를 막 갖다 대고 제가 그때 혓깸으로 자살하려고 수십 번 생각하고.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최고 수영장입니다. 지금 외벽 공사 때문에 출입 금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학교는 1차 조사를 끝냈고 학폭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앉아서 서로 만지고 이거는 장난이었다. 우리 옛날에 장난이든 왜든 있어서는 안 되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4명 중 2명의 부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취재진과의 만남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2학년 선배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길 장난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으면 이미 졸업한 다른 선배들도 모두 감옥에 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4명 모두 평소 말썽을 일으킨 아이들이 아니었다며 인간성이 없거나 장난이 심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3학년 선배의 아버지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많지만 당장 취재에 응할 수는 없다며 서로 주장이 엇갈려 학교 측 판단도 잘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나머지 선배 2명의 부모에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남학생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남학생 4명을 곧 입건해 조사합니다. 학폭 심의는 이달 중 대구에서 열립니다. 수영이 뭐가 왜 좋아요? 저에겐 수영이라면 하나의 그냥 보물, 보석 같은 존재 좀 뭔가 소중해요. 저에게 그냥 안전한 곳에서 이제 저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요. 사진이 참 훈훈합니다. 김하성 선수 집에 초대받은 이정후와 고우석 선수. 바비큐 파티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진 걸까요? 이정후도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죠. 오늘은 도루의 타점까지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했네요. 이른바 메이저리그 도장 깨기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 시범 경기에서 주목할 12가지를 꼽으면서 이정후의 홈런을 주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도 뜨겁죠. 그중에선 이정우는 출루를 안 하는 날이 없다는 말이 확 꽂혔습니다. 클린스만을 데려오려면 그 전에 세상이 끝나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해임된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다음 행선지가 궁금해지는데 독일의 전 헤르타 베를린 단장이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장 환멸을 느낀 감독이라면서 클린스만이 떠난 이후 연락한 적 없고 관계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흥분했는데요. 4년 전 헤르타 베를린에 남긴 기억 때문이죠.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예고도 없이 소셜미디어로 사임을 발표하고 2달 만에 무책임하게 떠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전 단장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나요? 꽃샘추위가 물러나니 오늘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미세먼지를 씻겨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남부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제주도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강원 산지는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안가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전주, 창원 6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부산 11도, 광주, 대구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운 뉴스룸. 저녁 6시 50분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시간 더 빨리 저녁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